그러니까 이번부터는 그 영어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이 책, 특히 그 영어학개론에 관련된, 특히 언어학개론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끝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그 통사론하고 그 다음에 저 의미론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금방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언어 발달 과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그 다른 언어보다는 영어에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영어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한 것인가? 여기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 미국을 떠올리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결국 영어는 영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영어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영어는 영국의 언어이고 영국은 유럽에 있죠. 사실 그 언어의 그 시작을 그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유럽 중심이죠. 근데 그 유럽에서 어느 시기냐면 바로 19세기입니다. 그 밑에 19세기라고 여러분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19세기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의 그 유럽 언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언어학. 그래서 유럽 언어학에서 역사 언어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했는데요. 역사 언어학의 시작은 바로 자신들의 그 소위 태초, 그 소위 아까 말한 시작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겠죠. 이러한 그 바램은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바로 당시에 뭔가를 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에서입니다. 우리가 실증주의적 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데이터를 통해서 뭐 어떠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시작과 끝을 설정해 놓고 여기서 소위 과학주의적 사고방식과 상당히 관련이 깊죠.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어떤 철학적 관념을 생각하면 16세기 정도 그러면 이제 경험주의적 사고방식, 다시 얘기하면 실험주의적 사고방식, 좀 더 나아가서 실증주의적 사고방식, 오늘의 20세기의 과학의 사이언스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에는 체계가 존재하고 그 체계가 만약 변화가 있다면 무지막지하게 또는 예측 불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규칙적인 과정이 있고 그 학문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어떤 시도여야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통해 유럽의 언어를 연구하고 그 유럽의 언어를 연구하면서 자신들의 언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시아권의 언어군이 있고 유럽권의 언어군, 그래서 군이라고 하고 또는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유럽의 자신들이 부르는 유럽의 언어군을 뭐라고 부른가? 여기 영어로 하면 바로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패밀리, 다시 말하면 인구어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인이라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인도 대륙까지 그 사이에 이제 아랍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란 같은 경우, 특히 이란이 이라크, 이란 이런 데가 이제 인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언어들에 대한 어떠한 상호 연계성, 그 시작과 지금의 모습을 연구했고, 영어도 유럽의 하나의 언어로서 중요한 하나의 그 연구 대상이 됐죠. 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줄 치고 밑에 보면 독일계 언어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족이 처음에 언제 생기는지 모르지만 인구 어족의 시작 포인트가 있겠죠. 우리가 대부분 언어의 발전, 하나의 언어의 조상이 있고 그래서 갈라지고 해서 아주 무수한 자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을 놓고 보면 서쪽이죠.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 유럽 왼쪽은 주로 독일 계통의 언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슬라브 계통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이란, 그래서 아랍 계통의 언어가 있고 남쪽 지중해 쪽으로 가면 지중해 북쪽입니다. 그러면 로마, 라틴어 중심에서 라틴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퍼져서 이제 지금의 라틴 아메리카, 남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계통의 언어에 속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인구어가 독일계 언어군으로 분리된 것은 영어가 생겨나는데 중요한 하나의 계기다. 그래서 결국 이 분리, 독일어에서 생겨난 그 독일군에서 또 분리가 생겨난 것이 영어가 생겨나는 아주 핵심적인 근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또 독일계 언어군은 그러니까 독일 계통, 지금으로 오면 이제 다시 유럽의 서쪽이죠. 서쪽에서 또 삼면으로, 그러니까 세 아래 세 개로 또 분할이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서쪽과 중부, 그 다음에 동쪽이 존재하죠. 특히 동쪽은 그 안에서의 동쪽, 유럽의 서쪽에서의 동쪽은 슬라브 계통에 가까우면서 산악지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는 좀 더 높은 지형이라고 얘기해서 밑에 보면 고지더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쪽, 지금 노르망디 쪽까지 가죠. 네덜란드나 벨기에 있는데 거기는 땅이 낮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땅이 낮아서 뚝을 쌓고 풍차를 이용해서 옛날엔 물을 이렇게 밖으로 바닷물을 길어 올려서 저쪽으로 바다 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지도구라고 합니다. 지금의 영어는 네덜란드와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지역의 언어와 연계된다고 그래서 저지도구에 관련된 곳으로 설명을 하고요. 고지도구는 지금의 거의 그 독일어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내용 잠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신문법주의자, 그래서 우리가 19세기에 등단해서 그 언어를 연구하고 언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 그 사람들을 신문법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어는 융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라마티케르, 그것이 영어로 니오가 우리가 신이란 뜻 아닙니까? 새로운 새 세대 신 무슨 파 할 때 니오 그라마리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언어에 대한 그 시작과 지금까지 어떤 연계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떤 언어적인 백그라운드, 역사 언어학을 좀 설명을 했고요. 역사 언어학의 설명 속에서 그들이 언어를 가족으로 묶는, 군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인구어족의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인구어족 안에서 또 이제 그 독일어 계통, 주로 그 크게 보면 인도 쪽이 하는 서쪽, 그렇죠? 독일, 지금의 독일, 그리고 영국 쪽, 그 다음에 그 스페인 쪽, 그쪽에 특히 이제 그쪽에 독일 계통. 그래서 독일어 내에서도 또 안에서 서, 중, 동이 있죠. 그래서 동쪽은 지금의 그 슬라브 지역에 루마니아라든가 불가리아고 못 가서 그쪽에 우리가 소위 그 독일의 그 동독 지역으로 베를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쪽의 경우에는 지금의 네덜란드라든가 벨기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쪽의 독일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영어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가장 영어에 가까운 또 중요한 근간이 되고 가장 가까운 하나의 친족, 하나의 가족 속에서의 친족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여기까지 설명하고 영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